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일까요? 저는 예전엔 그런 줄 알았어요. 경제를 잘 알고 투자를 잘 알고 숫자에 강한 사람이 돈도 잘 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돈의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돈을 잘 다루는 건 머리가 좋은 것보다 내 행동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더 가깝다고요. 이 말 조금 뜨끔하지 않으세요? 우리는 돈을 쓸 때 항상 계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기분이 안 좋아서 사고, 남들이 가진 걸 보고 사고, 불안해서 팔고, 두려워서 못 사고, 괜히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돈을 쓰기도 합니다. 저만 그런가요?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. 이건 지금 안 사도 된다는 것도 알고, 조금 더 아껴야 한다는 것도 알고,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. 그런데 막상 순간이 오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돈을 잘 다루고 싶다면 돈 자체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돈의 심리학은 복잡한 투자 기술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. 오히려 이런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. 왜 우리는 돈 앞에서 자꾸 흔들릴까?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도 금방 잃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벌어도 조용히 부를 쌓아갈까? 왜 같은 돈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할까?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처음엔 제목이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.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.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돈 습관들이 있잖아요. 누군가는 돈을 너무 아끼고, 누군가는 돈을 너무 쉽게 쓰고, 누군가는 반대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. 겉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. 왜 저렇게까지 하지? 왜 저렇게 돈을 써? 왜 저렇게 불안해해?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. 사람들은 각자 자기 경험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요. 어릴 때 돈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돈이 늘 쉽게 들어오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위험을 조금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돈은 안정이고, 누군가에게 돈은 자유고, 누군가에게 돈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.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. 내가 왜 어떤 소비 앞에서 약해지는지, 왜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, 왜 돈 이야기를 하면 괜히 예민해지는지, 이걸 보려면 통장 잔고만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도 봐야겠구나 싶더라고요.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건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.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. 저 사람은 돈을 정말 잘 버네. 저 사람은 투자 감각이 있네. 저 사람은 기회를 잘 잡네. 그런데 이 책은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. 돈을 버는 데는 용기와 낙관,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돈을 지키는 데는 조심스러움, 겸손함,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? 갑자기 크게 벌었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, 사업이 잘 됐다가 무리한 확장으로 무너지는 사람들,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가 더 큰 욕심 때문에 다시 잃는 사람들. 이 책을 읽다 보면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오래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돈 앞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너무 확신할 때일지도 몰라요. 이번엔 확실해. 이건 무조건 돼. 이 기회 놓치면 안 돼. 이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한번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. 돈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.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. 그래서 여유를 남겨둡니다. 이 책에서는 이런 태도를 실수의 여지, 그러니까 여유 공간의 중요성으로 설명합니다.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. 갑자기 병원비가 생길 수도 있고, 일이 줄어들 수도 있고, 투자가 예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고, 가족에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건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여유입니다. 여유자금, 무리하지 않는 투자, 너무 빡빡하지 않은 생활비,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 구조.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.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게 무조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한 번의 충격에 무너지지 않게 여유를 남겨두는 거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짜 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특히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찔렸어요. 우리는 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잖아요. 좋은 차, 비싼 가방, 멋진 집, 화려한 여행, SNS에 올라오는 근사한 사진들, 이런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. 와,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구나.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.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. 진짜 부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고요.
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이미 써버린 돈이기 때문입니다. 비싼 차는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저축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. 좋은 옷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통장 잔고는 보이지 않습니다. 화려한 소비는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는 보이지 않습니다. 이 말이 저는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. 어쩌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걸지도 모릅니다.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때문에 쓰는 돈,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쓰는 돈,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쓰는 돈, 그런 소비가 반복되면 정작 진짜 부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. 보이는 부를 사느라 보이지 않는 부를 잃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소비는 내 자유를 늘려줄까? 아니면 줄일까? 물론 돈은 써야 합니다. 좋아하는 것도 사고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고 나를 위해 쓰는 돈도 필요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가 내 자유를 계속 줄이고 있는지 모른 채 반복될 때인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복리와 시간 이야기입니다. 복리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. 그런데 돈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복리의 힘은 단순히 수익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오래 버티는 힘에 가까웠어요. 많은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.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고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고 싶고 늦었다는 불안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집니다. 그런데 돈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. 작은 돈이라도 오래 쌓이면 커지고 평범한 수익률도 오래 지속되면 힘이 생깁니다.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.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급해지고 내 자신이 천천히 늘어나는 걸 보면 답답해집니다. 그래서 중간에 바꾸고 흔들리고 포기합니다. 결국 복리의 힘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보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돈 공부도 결국 마음 공부구나 싶었어요. 아는 것보다 어려운 건 기다리는 것일 때가 많으니까요. 다섯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충분함입니다. 이것도 참 쉽지 않죠.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. 조금만 더 벌면 안정될 것 같다. 조금만 더 오르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. 어느 정도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보이고 어느 정도 모아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. 비교는 끝이 없고 욕심은 기준을 계속 바꿉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충분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충분함을 모른다는 건 멈출 줄 모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멈출 줄 모르면 이미 가진 것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. 나는 얼마가 있으면 조금 덜 불안할까? 나는 어떤 소비를 줄이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? 나는 어느 정도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을까? 이 질문이 필요하더라고요. 여섯 번째로 이 책이 계속 말하는 건 사람마다 정답이 다르다는 겁니다.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더라고요. 누군가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누군가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남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위험합니다.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다르죠. 그 사람의 위험 감수 능력과 나의 위험 감수 능력도 다릅니다. 그 사람의 목표와 나의 목표도 다릅니다. 이 책은 돈을 다룰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것보다 나에게 지속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이 말이 참 좋았어요. 남들이 보기에 멋진 계획보다 내가 오래 지킬 수 있는 계획,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좋은 방식보다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방식, 그게 나에게는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 결국 돈의 심리학이 말하는 건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려면 시장보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나는 언제 불안해지는지, 나는 무엇을 부러워하는지, 나는 어떤 소비에 약한지, 나는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견딜 수 있는지, 나는 돈으로 정말 무엇을 얻고 싶은지,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돈이 많아져도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질문에 조금씩 답하기 시작하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남은 생각이 이거였어요.
돈은 단순히 더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의 문제구나.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항상 내 감정, 욕망, 두려움이 있구나. 그래서 돈 공부는 숫자 공부이기도 하지만 나를 이해하는 공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. 이번 달에 내가 쓴 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비 하나를 적어보세요.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이 돈을 왜 썼을까? 정말 필요해서였는지, 기분 때문이었는지, 불안 때문이었는지,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는지, 아니면 진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는지.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내 돈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돈을 잘 다룬다는 건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. 무조건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. 내 돈이 내 불안이 아니라 내 자유를 위해 쓰이게 만드는 것. 그게 어쩌면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까지 옆집 엄마의 서주였습니다.